종종 다이빙을 하고 물 밖에서 시간을 좀 보낸 다음 컴퓨터에 나타난 무정지 한계를 바탕으로 반복 다이빙을 계획하는데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어느 정도의 수심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다이빙을 할지 알고 있기 때문에 대신 두 다이빙 사이에 휴식 시간을 계획하죠. 이것을 최소 수면 휴식 시간 찾기라고 합니다. 버디와 함께 난파선에서 다이빙한다고 가정해보세요. 첫 번째 다이빙은 18m 또는 60피트로 40분간이었고 두 번째 다이빙을 15m 또는 50피트로 하기로 합니다. 원하는 다이빙 시간은 45분이며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다이빙과 안전정지를 하고 적절한 리저브 공기를 남겨두고 수면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공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계 이내를 유지하기 위해 시작 전에 컴퓨터가 무정지 시간을 적어도 50분 정도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18m 또는 60피트로 40분간 다이빙한 다음 얼마나 기다려야 50m 또는 50피트에서 무정지 시간 50분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은 컴퓨터에 원하는 시간이 나타날 때까지 주기적으로 무감압 한계를 스크롤하는 것인데요. 정확하지 않게 들리겠지만 경험이 쌓이면서 수면 휴식 시간 동안 얻게 될 무정지 시간에 대해 감을 잡게 될 겁니다. 다른 방법은 다이빙 컴퓨터의 계획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죠. 일부 기종에서만 이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다이빙을 마친 후 수면 휴식 시간과 수심을 입력하면 컴퓨터의 무정지 시간이 출력됩니다. 이 기능에 대해서는 제조사 설명서를 참고하거나 강사와 상담하세요. 다이빙 계획 앱이나 RDP 테이블 또는 ERDP ML을 사용해도 최소 수면 휴식 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이빙 컴퓨터의 값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수면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에 대해 올바른 근사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이빙 계획 시 컴퓨터의 무정지 시간을 스크롤하여 원하는 시간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다이브 테이블과 다이빙 컴퓨터에 사용하는 감압 모델은 해수면에서의 다이빙을 바탕으로 하죠. 높은 곳에서는 압력을 덜 받기 때문에 다이빙 후에 비행이나 고도 다이빙을 할 때는 감압병이 발생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이빙 의학계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이빙 후에 최소 12시간 정도 기다린 다음 비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죠. 만약 1회 이상 또는 며칠 연속으로 다이빙을 한다면 최소 18시간 기다려야 합니다. 다이빙 후에 비행에 대한 권고사항은 주기적으로 바뀌니 가장 새로운 것을 따르세요. 해발 300m 또는 1000피트 이상에 위치한 장소에서는 고도 다이빙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요. 컴퓨터의 기종에 따라서 고도에 맞게 설정해야 하거나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제조사 설명서를 참고하세요. 다이브 테이블을 사용할 때는 실제 수심을 압력 차이에 맞게 조절한 이론적 수심으로 변환해주는 특별한 표를 사용하죠. 높은 곳에서 개방수역 다이빙을 할 때는 강사가 이러한 옵션으로 도움을 줄 겁니다.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 보온을 해야 하며 과로를 예방하기 위해 편안하게 다이빙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춥거나 힘들게 활동하는 것은 감압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춥거나 힘든 활동을 피하려고 해도 예상했던 것보다 더 춥거나 힘든 활동을 하는 것 같다면 평소보다 훨씬 더 보수적으로 대처하세요. RDP 테이블이나 ERDP ML을 사용할 때는 실제 수심보다 4m 또는 1000피트 더 깊게 해서 찬물 또는 힘든 다이빙을 계산하세요. 안전정지는 특히 신중한 대처일 수 있죠. 뜻하지 않게 무정지 한계를 넘어버리면 컴퓨터가 비상감압 정지 수심과 시간을 알려줄 겁니다. 표시된 정지 수심보다 얕은 곳으로 상승하지 마세요. 수면으로 상승할 수 있는 시간 또는 비상감압 정지가 1회 이상일 때 다음 정지 시간을 컴퓨터가 알려줍니다. 비상감압 정지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공기를 모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기가 적으면 가능한 만큼만 정제를 완료하되 수면으로 이동해서 출수할 정도의 공기를 아껴두세요. 수면으로 올라온 후에는 안정을 찾고 가능하면 응급산소로 호흡하고 감압병 증상이 없는지 몸을 관찰하세요. 최소 24시간은 다이빙하지 마세요. 많은 다이빙 컴퓨터는 필수 감압 정지가 완료되지 않으면 해당 시간 오류 모드로 전환되어 잠깁니다. 폐 과팽창과 감압병에 대한 응급처치는 동일하므로 다이버를 도와줄 때는 두 질환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이빙 커뮤니티에서는 두 질환을 모두 감압질환 또는 DCI로 묶어놓았죠. 무반응 다이버를 도울 때는 3장에서 배운 절차를 따르세요. 다이버의 호흡을 감시하고 필요하면 CPR을 제공하세요. 응급구조대에 연락하세요. 지역 응급구조대가 있으면 그것도 포함합니다. 다이버를 누운 상태로 두고 응급산소를 공급하세요. 반응이 없고 호흡을 하는 다이버는 왼쪽으로 눕히고 머리를 받쳐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응급구조대가 올 때까지 응급처치를 하세요. 거의 모든 DCI 상황에서는 제압 챔버에서 다이버를 압력 상태로 되돌리고 장시간 치료를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응급처치와 치료를 제공하세요. 치료를 빨리 시작할수록 증상이 영구적으로 남을 위험성이 낮아집니다. 질소와 산소는 압력을 받을 때 술에 취한 것 같은 효과를 일으키는데 이것을 기체 마취라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해롭지는 않지만 올바른 판단과 조정력을 잃게 될 수 있죠. 취한 느낌, 조정력 상실, 생각이 느려짐, 반응이 느려짐, 부적절한 웃음, 우울증, 잘못된 안전의식, 안전을 무시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불안 및 또는 패닉이 기체 마취의 징후와 증상에 포함됩니다. 마취는 그 영향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30m 또는 100피트에 근접하는 수심에서 징후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필요하거나 약을 복용했거나 알코올을 섭취하면 더 얕은 수심에서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찬물 다이빙, 어두운 곳 또는 제한된 시야가 마취 효과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이빙 경험이 그러한 효과를 줄이게 됩니다. 보통 30m 또는 100피트보다 얕은 수심에서 다이빙할 때는 마취가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마취 징후나 증상이 나타나면 얕은 수심으로 상승하세요. 보통은 금방 사라집니다. 개방수역 다이빙 중에 수중 나침반을 가지고 항법을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다이빙 중에 공기를 절약하고 출수 지점과 비교해 현재 위치를 알 수 있게 도와주는 기본적인 기술이죠. 표준 나침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북침 또는 인디케이터는 항상 자북 방향을 가리키죠. 러버라인은 항상 진행 방향을 가리킵니다. 베젤은 북침 위에 인덱스 마크를 놓을 수 있도록 회전하고요. 방위참조로 방향을 기록할 수 있죠. 이렇게 나침반을 쥐고 수영합니다. 러버라인이 신체 중심축과 일직선을 이루도록 평형 상태를 만드세요. 수영하면서 나침반을 살펴보세요. 콘솔 부착형 나침반은 이렇게 줍니다. 러버라인이 원하는 진행 방향을 가리키도록 하고 북침을 잘 고정한 다음 인덱스 마크를 회전해서 북침 위에 놓아서 세팅합니다. 이제 이동하면서 북침이 인덱스 마크를 벗어나지 않게 하고 러버라인이 신체와 일직선을 이루게 하세요. 코스에서 벗어나면 북침이 인덱스 마크를 벗어나죠. 멈춰서 지나온 코스를 되돌아간 다음 다시 계속하세요. 버디는 항법 중에 접촉을 유지하면서 수심을 관찰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돌아올 때는 베젤을 180도 회전한 다음 북침이 인덱스 마크 사이에 놓일 때까지 회전하세요. 이제 지나온 길을 마주하게 되었네요. 일부 나침반은 인덱스 마크 두 쌍을 갖추고 있어서 베젤을 다시 설정할 필요 없이 다른 쌍을 사용하면 됩니다. 전자 나침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다이빙 컴퓨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작동 방법은 비슷하지만 표시 내용이 다릅니다. 이러한 나침반을 사용한다면 제조사 설명서나 강사를 통해 사용법을 알아보세요. 여러분은 이 코스를 진행하면서
새내기 공인 패디 오픈 워터 다이버로서 지킬 책임이 있는 한계에 관해 배웠는데요. 몇 가지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은 최대 수심 18m 또는 60피트 또는 이보다 얕은 경우 실제 도달한 수심 이내에서 훈련을 받았죠. 경험을 쌓고 오픈워터 다이버 상위 코스에서 훈련을 받으면 레크레이션 목적 다이빙의 최대 도달 가능 수심이 40m 또는 130피트가 됩니다. 또 여러분은 훈련받을 때와 같거나 더 나은 상황에서 다이빙 컴퓨터 또는 테이블에 설정된 무정지 한계 이내를 유지하며 다이빙하도록 훈련받았죠. 패디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다이버 코스, 디스커버 로컬 다이빙 프로그램 및 일부 다양한 패디 스페셜티 다이버 코스에 참가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기술 수준, 편안함 및 다이빙 상황을 평가해 각 다이빙에 적합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본인 책임이라는 점이죠. 다이빙을 계속하는 방법은 때때로 새내기 다이버에게 큰 도전입니다. 다이빙 커뮤니티에서는 이것을 돕기 위해 3가지 방법을 찾아내는데요. 첫 번째, 함께 다이빙을 즐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모임에 참가하세요. 두 번째, 다양한 장소를 방문해 다이빙을 즐기고 계속 다이버 교육을 받아서 배우는 것을 계속하세요. 함께 다이빙할 친구를 만나는 것은 쉽습니다. 패디 리조트나 다이브 센터에서 시작하세요. 대체로 클럽과 다양한 활동이 만들어져 있으니 참가해서 즐기면 됩니다. 스쿠버 어스나 기타 소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다이버를 만나세요. 지역 다이빙 쇼에 참가하고 다이버가 되고 싶은 친구들을 초대하세요. 단체 다이빙 여행을 통해 새 친구를 사귈 수도 있죠. 다이빙 클럽과 마찬가지로 지역 다이빙 오퍼레이터는 지역 및 원거리 다이빙 여행을 주관하기도 합니다. 경험이 쌓이면 개인적인 여행을 계획해 볼 수도 있습니다. 훈련 목표를 설정하세요. 다이버로서 무엇을 하고 싶나요? 다음으로 목표에 맞고 흥미로운 다이빙 코스에 등록하세요. 여기서도 다른 다이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종종 코스와 다이빙 여행을 하나로 묶을 수도 있죠. 또 개인 스쿠버 키트에 투자하는 다이버가 다이빙을 지속하고 더 많은 것을 얻는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일은 아니죠. 앞에서 배운 것처럼 개인 장비는 자신이 선호하고 본인에게 알맞게 조절되어 있으며 원하는 다이빙에 적합한 장비입니다. 패디 다이빙 교육 시스템의 목적은 다이빙을 안전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다이빙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다양한 선택과 명확한 경로를 제공하여 원하는 방법을 통해 원하는 영역에서 성장하고 다이빙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죠. 언젠가 패디 오픈 워터 스쿠버 인스트럭터가 되는 것에 대해 생각 중인 분도 계실 겁니다. 패디 시스템과 함께 교육을 계속해 나가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 다이빙 친구를 사귀고 다양한 종류의 장비에 관해 더 많이 배우며 새 지역과 다이빙 장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강사나 다이브 오퍼레이터와 관심 있는 것에 대해 상담하고 패디닷컴을 자주 방문하여 패디 시스템이 제공하는 최신 정보와 추가 사항을 확인하세요. 수중에서 키트를 벗고 다시 착용하는 일은 매우 드물지만 엉킴을 풀거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조정이 필요할 때처럼 혹시라도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서 방법을 배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음성부력으로 하게 되는 중요한 몇 가지 기술 중 하나이기 때문에 민감한 수중 생물이 없고 민감하지 않은 바닥을 찾으세요. 여러분의 키트, 특히 웨이트 통합식 BCD를 벗은 후에 음성부력을 갖추고 무릎을 꿇으면 안정적인 통제에 도움이 됩니다.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죠. 물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웨이트의 양이 중간 이하인 웨이트 통합식 BCD나 웨이트가 통합되지 않은 BCD는 BCD의 공기를 완전히 빼세요. 웨이트 통합식 BCD에 웨이트가 많이 들어있다면 다루기 쉽게 공기를 조금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공기를 완전히 빼고 나면 오른쪽 무릎이 위로 오도록 무릎을 꿇으세요. 스트랩을 느슨하게 해서 푼 다음 왼팔부터 유니트를 벗으세요. 호흡기가 벗겨지지 않게 하려면 중요합니다. 키트를 똑바로 세우고 놓치지 마세요. 곧바로 오른쪽 무릎 위에 세워서 몸에 가까이 하세요. 이렇게 하면 익스포저 수트의 부력을 상쇄하는 데 필요한 무게를 유지할 수 있죠. 구멍을 통해 부분적으로 오른쪽 팔을 움직여서 조절하세요. 상황상 필요하다면 양팔을 완전히 떼고 무릎 위에 수평으로 눕혀도 되지만 다시 착용하려면 다시 세워야 합니다. 오른쪽 팔부터 시작해서 코트를 입듯이 유니트를 다시 착용하세요.
이렇게 하면 호흡기가 빠지지 않죠. 웨이트가 여러분을 안정적으로 하도록 오른쪽 어깨 위로 완전히 밀어주세요. 오른손으로 탱크 바닥을 붙잡고 몸을 앞으로 약간만 기울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왼팔을 밀어넣으세요. 스트랩을 조이기 전에 호스나 액세서리에 걸리지 않았는지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수중에서 웨이트를 벗고 다시 착용하는 중요한 이유는 트림이나 웨이트를 조절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때로 웨이트 파우치가 헐거워지거나 다른 형태의 웨이트 시스템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이 작업은 웨이트 시스템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개별 웨이트, 웨이트 포켓 또는 웨이트 벨트 전체를 벗고 다시 착용해도 됩니다. 음성 무력을 갖추는 것은 도움이 되는 또 다른 기술이죠. 민감한 바닥에서는 BCD의 공기를 뺀 다음 웨이트를 벗으려는 쪽 무릎 또는 웨이트 벨트가 있는 오른쪽 무릎이 위로 오도록 해서 무릎을 꿇으세요. 웨이트 포켓이나 웨이트를 벗고 무릎 위에 놓으세요. 수면에서 하듯이 다시 착용하세요. 대체로 몸을 뒤로 기울이면 제자리로 미끄러져 들어가므로 도움이 되죠. 강사가 여러분의 키트에 적합한 기술을 시범할 것입니다. 웨이트 벨트를 사용한다면 버클이 있는 쪽, 즉 왼쪽을 풀어서 등 뒤쪽으로 당기고 무릎 위에 걸쳐두세요. 이렇게 말이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수면에서 하듯이 다시 착용하세요. 착용한 다음에 등 쪽에 허리에 놓이도록 몸을 굽히거나 앞으로 엎드려서 얼굴이 아래를 향하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버클이 팽팽하지 않아 다시 착용하기 쉬워집니다. 완전히 조이기 전에 걸린 호스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때때로 보거나 만질 수 있는 참고물 없이 하강이나 상승을 해야 할 때도 있는데요. 앞에서 배운 것과 같은 5단계 하강 절차 및 상승 절차를 따를 때 컴퓨터를 주시하고 BCD로 속도를 조절하세요. 제한 수역에서 이 기술을 연습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모두 무시하고 버디와 컴퓨터를 참고물로 삼으세요. 하강하면서 압력 평형을 하고 접촉을 유지하며 부력을 조절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하강 속도가 느린 쪽이 조절하기 더 쉽답니다.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로 버디와의 접촉을 유지하세요. 필요하다면 서로를 붙잡으세요. 부력과 상승 속도를 조절하세요. 강조하지만 느리게 상승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5m 또는 15피트 물 중간에서 호버링을 하면서 안전 정지를 하세요. 이 기술을 제한 수역에서 연습할 때는 바닥과 수면 사이 중간 정도에서 정지하세요. 참고물 없이 하강 또는 상승하는 동안 내비게이션이 필요할 때 버디가 사용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술은 서로 붙잡고 있는 것인데요. 한쪽이 하강 또는 상승, 수심과 속도를 조절하는 동안 다른 쪽이 내비게이션을 하는 거죠. 제한 수역에서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코스 중에 미니 다이빙을 1회 이상 연습할 텐데요. 미니 다이빙은 개방 수역에서 하듯이 실제 다이빙 절차를 연습하는 시뮬레이션 다이빙입니다. 강사는 여러분과 버디가 개방 수역에서 다이빙하는 것처럼 시간과 공기 공급 한계를 포함하여 미니 다이빙을 계획하도록 지시할 겁니다. 다이빙 전 안전 점검을 하고 설 수 없는 깊은 물에 대한 적절한 입수법과 출수법을 사용하세요. 각 미니 다이빙에는 강사가 지정한 특정한 기술과 목표가 있습니다. 또 원하는 기술을 버디와 함께 연습하고 잠시 자유롭게 놀며 전반적으로 물속을 즐겨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이빙을 배우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동시에 값지고 신나며 새롭습니다. 이제 다이빙에 대해 수많은 것을 배웠으며 곧 개방 수역 다이빙을 가게 될 텐데요. 패디 오픈워터 다이버가 되는 것은 즐겁고 만족스러운 일이지만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보수적으로 다이빙하고 훈련한 내용을 따르며 배우는 것을 계속하세요. 평생에 걸친 수중 모험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다이빙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